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장터의 흙바닥을 시커먼 갯벌처럼 뒤에 놓은 늦은 오후. 빗소리에 묻히지 않는 날카로운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여진의 귀를 때렸다. 이보게들, 여기 좀 보시게. 왕년에 그 고고하던 김진사댁 나리께서 개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핥고 계시는 구먼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 여진은 삿갓을 눌러쓴 채 발걸음을 멈췄고 진흙탕 한가운데 엎드려 있는 한 사내를 보았는데 그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사내는 누더기가 된 도포자락을 질질 끌며 주막집게가 으르렁거리는 밥그릇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고 흙탕물이 튀어 범벅이 된 얼굴에는 초점 잃은 눈동자만이 희번덕거리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진의 남편이자 한때 고을에서 제일 가는 재력가로 불렸던 만석이었다. 여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울분을 삼키며 빗속으로 뛰어들었고 진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려는 만석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소리쳤다. 서방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옵소서. 이게 대체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 그녀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석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킬킬거릴 뿐이었는데 입에서는 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여 여진의 코를 찔렀다. 장터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와중에 여진은 이를 악물고 축 늘어진 만석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쳐 일으켜 세우려 안간 힘을 썼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줄 알았던 남편의 몸은 술에 절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이 여진의 발목을 따차매며 그녀를 주저앉히려 들었다. 놔라 이놈들아. 내 술을 내놓으란 말이다. 명주야. 우리 명주가 따라주는 술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다. 만석은 헛개비를 본 듯 허공에 대고 죽은 전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버둥을 쳤고 그 바람에 여진은 중심을 잃고 흙탕물 속의 나뒹굴기를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여진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행여나 남편이 다칠세라 자신의 몸을 던져 바닥에 돌부리를 막아내며 그를 짐짝처럼 끌고 집으로 향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미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고 마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만이 그들의 유일한 거처가 된 지 오래였으나 만석은 여전히 과거의 환영 속에 갇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겨우겨우 살인문을 밀고 들어선 여진은 만석을 안방 윗목에 눕혀놓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으나 만석은 춥지도 않은지 대자로 뻗어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여진은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바가지를 떠와 수건을 적셨고 흙투성이가 된 만석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레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에는 원망보다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다. 만석의 옷고름을 풀어 헤치자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파도처럼 오르내렸고 그 가슴팍에는 술독에 빠져 살면서 얻은 붉은 반점들이 흉물스럽게 피어올라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어찌하여 일이 되셨습니까? 그 총명하시던 분이, 그토록 당당하시던 분이 어찌하여. 여진은 혼잣말을 뇌까리며 젖은 옷을 벗겨내고 마른 적삼을 찾아 입히던 중 만석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팔을 허우적거리는 바람에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반다지를 세게 걷어차고 말았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여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다. 그 반다지는 만석의 전처인 명주가 시집올 때 해온 혼수품으로 만석이 그 무엇보다 아끼고 신주단지 모시듯 했던 물건이었기에 평소 여진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었다. 만석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도 그 반다지만큼은 자신의 곁에 두고 행여나 누가 손을 댈까봐 밤새 끌어안고 자기도 했던 터라. 여진은 혹시라도 그가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만석은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았고 여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반다지 쪽으로 다가가 파손된 부위를 살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검붉게 변한 외칠 가구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단순히 겉면만 깨진 것이 아니라 안쪽에 숨겨져 있던 이중 공간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기이한 일이었다.
보통의 반다지라면 통으로 짜여 있거나 서랍이 달려 있을 뿐 나무 널빤지 사이에 이토록 교묘하게 공간을 만들어둔 경우는 보지 못했기에 여진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깨진 틈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손끝에 닿는 차갑고 매끄러운 종이의 감촉에 흠칫 놀라 손을 떼었다가 다시금 조심스레 그 물건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기름 먹인 종이로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위를 붉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놓은 두 통의 서찰이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세찬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렸지만 여진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보다 더 크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깊숙이 숨겨두었단 말인가? 혹시 돌아가신 형님 명주께서 남기신 유언이라도 되는 것일까? 여진은 만석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호롱불 밑으로 서찰을 가져갔다. 밀랍에는 명주가 생전에 즐겨 쓰던 매화 문양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붉은색이 마치 피로 쓴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져 여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첫 번째 서찰의 겉봉에는 내 사랑하는 지압이 만석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두 번째 서찰에는 아무런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아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다. 여진은 망설였다. 전처가 남편에게 남긴 편지를 후처인 자신이 함부로 열어보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으나 작금의 만석의 처지와 집안의 몰락이 단순히 남편의 방탕함 때문만은 아닐지 모른다는 여자의 직감이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서찰의 밀랍을 뜯어내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렇게 바랜 종이가 펼쳐졌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서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급하게 써내려간 듯 끝이 떨려 있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번진 먹물이 마치 검은 꽃처럼 피어 있었다. 여진은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을 읽자마자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서방님,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부디 제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저의 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명주는 지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서찰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아니 누군가에 의한 타살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진의 시선은 급하게 다음 줄을 쫓았다. 매일 밤 저에게 탕약을 올려주던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살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여겼으나 탕약을 마신 날이면 어김없이 오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이 혼미해져 헛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저 하나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집어삼키고 종국에는 서방님의 목숨마저 노릴 것입니다. 부디 술을 멀리하시고 정신을 차리시어 집안을 지키셔야 합니다. 서찰을 쥐고 있는 여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만석이 술독에 빠져 살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명주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였고 만석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술상을 봐오고 도박판으로 이끌었던 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만석의 육촌 형님이자 현재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는 달수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거센 빗소리를 뚫고 살인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진은 황급히 서찰을 품속 깊이 감추고 시치미를 떼며 만석의 머리맡에 앉아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사람은 다름 아닌 달수였는데 그의 손에는 빈 문서로 보이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고 번들거리는 눈빛은 방 안을 샅샅이 훑으며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재수씨, 만석이 놈은 또 퍼질러 자고 있는가? 허구한 날 술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원. 이번 달이자 낼 돈은 마련해 두었소. 달수의 목소리는 비열하고 끈적거렸으며 여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탐욕이 서려 있었다. 여진은 짐짓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형님 오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인사불성이시라.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 변통해 보겠습니다. 달수는 코웃음을 치며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만석의 발치에 침을 탁 뱉었다. 변통은 무슨 다 쓰러져가는 이 집구석 팔아봐야 똥값도 안 나올 텐데 차라리 만석이 놈 정신 멀쩡할 때 지장이나 찍어두게 하시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그는 말을 내뱉으며 은근슬쩍 시선을 방 한 구석에 깨진 반다지 쪽으로 돌렸는데 그 찰나의 순간 여진은 달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수축하며 당황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달수는 명주가 죽기 전 그 반다지를 끔찍이 아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여진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품속에 숨긴 서찰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달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저 반다지는 어쩌다 저리 망가졌소. 귀한 물건이라더니 주인 잘못 만나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는 반다지 쪽으로 다가가려 했고 여진은 본능적으로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주무시다 발길질을 하셨나 봅니다. 제가 나중에 고치려고 두었습니다. 여진의 단호한 태도에 달수는 멈칫하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재수씨가 꽤나 독해지셨어. 알았소. 내일 다시 올 테니 돈을 준비하든 집문서를 내놓든 결정하시오. 달수는 으름장을 놓고는 뒤돌아 나갔지만 문을 닫기 전 다시 한번 반다지를 힐끔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달수의 뒷모습을 보며 여진은 확신했다. 명주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그리고 만석을 폐인으로 만들어 가문을 집어삼키려는 자가 바로 달수임을, 그리고 품속에 있는 이 서찰들이야말로 달수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죽은 자가 남긴 서슬, 퍼런 칼날임을 직감했다. 여진은 잠든 만석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서찰을 다시 꺼내어 아직 뜯지 않은 두 번째 서찰을 바라보았다. 과연 이 안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밖에서는 천둥이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마치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달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적막과 공포, 그리고 비릿한 흙내음뿐이었다.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숨죽여 호롱불 아래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품속에서 꺼낸 첫 번째 서찰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명주의 원한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매일 유시 요시가 되면 그가 탕약을 들고 왔습니다. 몸을 보하는 귀한 약재라 하였으나 그 약을 넘길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뱃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습니다. 서찰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명주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는데 손발이 저려오고 눈앞이 흐려지며 나중에는 피를 토하면서도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던 그 처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에서 명주가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잦아들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울부짖으며 창호지 문을 흔들어댔다. 잠든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는데 이는 술기운이 빠지면서 찾아오는 금단 현상의 고통 때문이었다. 여진은 수건으로 만석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술독에 빠져 붉게 상기되고 부어오른 얼굴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때 고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맑고 강직한 선비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방님, 형님, 명주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의 간계에 빠져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진은 속삭이듯 뇌까리며 만석의 손을 꼭 잡았다. 만석이 술에 의지하게 된 것 또한 명주의 죽음 이후 급격히 무너진 마음을 파고든 달수의 교묘한 술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달수는 상을 당한 만석에게 위로 주라며 끊임없이 술을 권했을 것이고
슬픔에 잠식된 만석은 그것이 독인 줄도 모르고 마셨으리라. 새벽 닭이 울 무렵 만석이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하며 눈을 떴다.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구나.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는 만석을 보며 여진은 부엌으로 달려가 사발에 냉수를 떠왔다. 만석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더니 빈 사발을 내려놓자마자 다시 술을 찾기 시작했다. 여진아, 술 없느냐? 탁주라도 좋으니 한 잔만 다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이 떨려 견딜 수가 없구나. 그의 애원하는 눈빛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여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이제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셔서는 아니 됩니다. 서방님을 해하려는 자들이 밖에서 시퍼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만석은 여진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 누우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시끄럽다. 네가 내 속을 어찌 안다고 떠드느냐. 명주가 보고 싶어 그런다. 명주가. 그때 마당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달수였다. 여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서차를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어젯밤의 방문이 협박이었다면 오늘의 방문은 실행일터였다. 문을 열고 나가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달수가 하인 2명을 대동하고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제 보았던 빈 문서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탕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간밤에 잘 잤는가? 내 사촌이 걱정되어 해장국과 속을 풀어줄 탕약을 좀 지어왔네. 달수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번들거렸으나 여진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살기를 읽을 수 있었다. 명주가 서찰에서 언급했던 몸을 보하는 귀한 약재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치며 소름이 돋았다. 달수는 거침없이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만석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만석이. 자네 꼴이 이게 뭔가? 내가 가져온 이 탕약을 마시고 정신 좀 차리게나. 그래야 우리 가문의 앞날을 논할 것 아닌가. 달수가 약사발을 내밀자 술과 약에 찌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만석은 반사적으로 입을 가져다 대려 했다. 그 순간 여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달수의 팔을 쳐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발이 방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검붉은 탕약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를 풍겼다. 달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귀신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이 무슨 행패냐? 감히 시숙이 주는 약을 쳐내다니. 제정신이냐? 달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손을 치켜들었으나 여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서방님께서는 지금 속이 뒤틀려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형님의 호의는 감사하나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닥에 쏟아진 탕약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는 명주가 서찰에서 묘사했던 달콤하면서도 역한 향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하고 오장을 녹여버리는 독약임이 분명했다. 달수는 여진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깨진 사발 조각을 발로 걷어찼다. 재수씨가 아주 기세등등하구먼. 좋아. 약은 그렇다 치고 오늘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할 것이네. 이미 관아에 통문을 넣어두었으니 짐 쌀 준비나 하시게.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만석을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명주가 저승에서 통곡을 하겠어.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달수와 하인들이 만마루를 내려가자마자 만석이 여진에게 소리쳤다. 너는 어찌하여 형님이 주신 귀한 약을 엎어버리느냐. 형님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가져온 것인데. 만석의 원망 어린 타박에 여진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지금은 그를 설득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사발 조각들을 치우며 속으로 사겼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기고 서방님을 살릴 방법은 오직 인내뿐입니다. 여진은 걸레로 바닥에 스며든 탕약을 닦아내며 그 도끼가 마치 집안 전체에 퍼져 있는 달수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달수가 관아에 손을 썼다면 시간은 많지 않았다. 오늘 내일 중으로 들이닥칠 관졸들을 막아내고 집을 지키려면, 아니,
만석의 목숨을 지키려면 서둘러야 했다. 여진은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끼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의 서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직 뜯지 않은 두 번째 서찰. 명주는 첫 번째 서찰에서 병의 원인을 알렸고 두 번째 서찰에는 분명 달수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대낮에, 그것도 달수의 감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찰을 읽는 것은 위험했다. 여진은 만석에게 묽은 죽을 쑤어 먹인 뒤 그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다. 만석은 약을 먹지 못한 아쉬움에 투덜거리다가 이내 지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나 여진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우치는 밤바다와 같았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는 척하며 동태를 살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사댁. 결국 넘어간다며 달수나리가 접수한다던데. 쑥쑥. 그 많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짓골을 못 면하겠구먼. 사람들의 입방아는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고 여진은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혼자 짊어진 채 싸워야 했다. 달수는 치밀한 자였다. 만석을 폐인으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린 뒤 합법적인 빚 독촉을 통해 마지막 남은 집까지 삼키려는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죽은 명주가 남긴 반다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쥐고 있는 여진이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낙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여진은 결심을 굳혔다. 오늘 밤 달수가 방심하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잠든 만석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서방님,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들이 서방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뜨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만석의 꿈속에라도 닿기를 바라며 여진은 품속에서 두 번째 서찰을 꺼내들었다. 밀랍으로 봉해진 그 붉은 인장이 마치 여진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듯 붉게 빛나고 있었다. 달수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한 술판의 소음이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그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마시는 술이 곧 그의 목을 조르는 독배가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으리라. 여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달수 패거리의 왁자지껄한 술판,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오는 깊은 밤. 여진은 떨리는 손끝으로 두 번째 서찰의 밀랍 인장을 뜯어내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여진은 혹여나 잠든 만석이 깰까봐 숨을 죽이고 그의 기색을 살폈으나 그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깊은 수렁 같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찰을 펼치자 그 안에는 명주의 필치와는 조금 다른 급박하게 갈겨 쓴 듯한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맨 끝자락에 명주가 남긴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달수가 작성한 이중장부의 사본과 그가 빼돌린 비자금의 내역입니다. 원본 장부는 사당 뒤편 늙은 향나무 밑 세 번째 바닥돌 아래에 묻어두었습니다. 부디 이것으로 집안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여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가 아니라 달수의 숨통을 끊어놓을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다. 여진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달수가 집을 비우라고 협박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날이 밝으면 그가 인부들을 이끌고 들이닥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곤히 잠든 만석의 이마를 한번 짚어보고는 검은 장옷을 머리까지 눌러쓰고 조심스레 방문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당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낡은 초가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물소리가 마치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여진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때는 위세등등했으나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사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져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했다. 담장 너머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다행히 달수의 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당 뒤편에 도착한 여진은 거대한 향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바닥돌을 더듬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인 돌들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살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여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 번째 돌을 찾아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제발, 제발 있어야 해.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돌이 들리며 드러난 흙구덩이 속에 기름종이로 꽁꽁 싸매어 썩지 않게 보관된 묵직한 꾸러미가 보였다. 여진은 그것을 품에 안고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호롱불 아래서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달수가 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소장농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그리고 관아의 아전들에게 얼마의 뇌물을 바쳤는지가 적나라하게 적힌 진짜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달수의 목을 칠 수 있는 서슬퍼런 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만석을 일으켜 세우는 일뿐이었다. 여진은 장부와 서찰을 다시 반다지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밤새 만석의 곁을 지켰다. 술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만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춥다. 아니 덥다. 명주야, 나 좀 살려다오. 만석은 헛소리를 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침이 흘러나왔다. 여진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몸을 닦아내었고 억지로 쌀미음을 쑤어 입에 흘려넣었다. 서방님, 이겨내셔야 합니다. 저 악귀 같은 놈들에게서 벗어나려면 먼저 서방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여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애절했다. 그녀는 만석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를 끌어안고 진정시켰으며 그녀의 옷은 만석의 땀과 토사물로 엉망이 되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꼬박 이틀 밤낮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만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만석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탁한 술기운이 서려 있지 않았다. 내탄 눈과 앙상한 볼은 여전히 병자의 모습이었으나 그 안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미약하게 남아 이성의 빛이 돌아와 있었다. 물.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물을 찾자 쪽잠을 자던 여진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 물사발을 대령했다. 물을 마신 만석은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여진을 바라보았다. 부인, 내가 며칠이나 누워 있었던 게요. 그리고 이 고약한 냄새는 다 무엇이오? 만석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와 엉망이 된 방안 꼴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여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반다지로 다가가 숨겨두었던 두 통의 서찰을 꺼내왔다. 그리고 만석의 앞에 정조하고 앉아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방님, 냄새가 나는 것은 서방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갉아먹고 있는 저들의 탐욕입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아니, 들으셔야 합니다. 만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찰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무엇이오? 밀랍인장이. 매화문양. 이것은 명주의 것이 아니오. 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죽은 아내의 유품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여진은 떨리는 만석의 손에 서찰을 쥐어주는 대신 직접 서찰을 펼쳐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지아비 만석에게. 저를 죽인 것은 병마가 아닙니다. 매일 밤 탕약을 들고 오던 그 사람, 달수. 아주버님의 손에 들린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여진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만석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그리고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형님이, 달수 형님이 그럴 리가.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고 부정하려 했으나 서찰에 적힌 내용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부정할 수가 없었다. 명주가 죽어가며 느꼈던 고통, 달수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만석을 술독에 빠뜨려 가문을 차지하려는 계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만석의 머릿속에서 쾅 하고 굉음이 울렸다. 자신이 형님이라 믿고 따르며
슬픔을 위로받고자 받아 마셨던 그 수많은 술잔들이 사실은 아내를 죽인 원수와의 축배였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다. 으악 만석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미쳤었구나. 내 손으로 명주를 죽인 놈에게 내 집안을, 내 목숨을 가져다 바치고 있었다니.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만석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핏물 같은 붉은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 여진은 그런 만석을 말리지 않았다. 그가 쏟아내는 통곡은 지난 세월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참회의 의식이자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산고의 고통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참을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던 만석이 어느 순간 뚝 하고 울음을 그쳤다. 고개를 든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나약한 주정뱅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서슬퍼런 살기와 함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안간 힘을 썼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여진이 부축하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요, 부인. 내 힘으로 서야겠소. 내 발로 걸어가서 그놈의 가면을 벗겨야겠소. 그는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서서 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 명주를 볼 면목조차 없었을 것이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만석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여진은 품에서 두 번째 서찰과 향나무 아래서 찾아낸 장부를 꺼내 만석에게 건넸다. 서방님, 이것이 바로 놈을 잡을 덫입니다. 달수는 오늘 서방님이 빚을 갚지 못해 쫓겨날 것이라 믿고 방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달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시간 다 되었다. 만석이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약속대로 집을 비워라. 달수는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하고 위세등등하게 들이닥친 참이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달수의 발걸음 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방 안에서 이를 듣고 있던 만석과 여진의 눈이 마주쳤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그들 사이를 감돌았다. 만석은 여진이 건네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고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꼿꼿이 편 허리와 당당한 어깨는 예전에 김진사가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여진은 장부 꾸러미를 소중히 안고 그의 뒤를 따랐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눈이 부신 햇살 속으로 만석이 걸어나갔다. 마당에 서 있던 달수와 포졸들, 그리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달수는 만석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 비웃음을 흘리려 했으나 만석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초점 잃은 술주정뱅이의 눈이 아니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고 심판을 내리는 판관처럼 엄엄한 눈빛이었다. 형님, 아니 달수야. 내가 집을 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놈의 죄를 물으러 나왔다. 만석의 일갈이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달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당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은 달수의 비웃음 섞인 고함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하하하,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술에 절어 살더니 이제는 사리 분별조차 못하는 게냐. 내 죄를 묻겠다니. 빚쟁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달수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소리쳤다. 여봐라, 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당장 끌어내어 관아로 압송하라. 내 오늘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다.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 만석에게 달려들려 하자 여진이 만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품속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과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다. 멈추시오. 우리도 관아로 갈 것입니다. 허나 죄인은 제 서방님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달수, 바로 이자입니다. 여진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대나무 숲을 가르는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여진의 당찬 기세와
그녀의 손에 들린 심상치 않은 물건들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달수의 얼굴에는 일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코웃음을 쳤다. 오냐. 잘 되었다. 관아에 가서 내 놈들의 거짓부렁이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보자꾸나. 사또께서 너희 같은 주정뱅이 부부의 헛소리를 들어주실 것 같으냐. 관아의 동헌,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정무를 보던 건물 앞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명문가였던 김진사 댁의 몰락과 친족 간의 송사라는 자극적인 구경거리에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었다. 형방청의 높은 의자에 앉은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죄인석에 무릎 꿇은 만석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반면 그 옆에 선 달수는 거만한 자세로 부채를 붙이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으나 쥐고 있는 부채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여진뿐이었다. 원고 달수는 듣거라. 피고 김만석이 가산을 탕진하고 빚을 갚지 않아 관아에 고발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사또의 우렁찬 신문에 만석이 고개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소인. 김만석. 아뢰옵니다. 소인이 지난날 술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달수가 제처를 독살하고 저 또한 독이 든 술과 약으로 중독시켜 심신을 미약하게 만든 뒤 재산을 가로챈 것입니다. 만석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동헌마당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백성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달수는 펄쩍 뛰며 소리쳤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모함입니까? 사또. 저놈은 술에 뇌가 썩어 헛소리를 하는 광인입니다. 죽은 재수씨가 병으로 죽은 것은 온 고을이 다 아는 사실인데 독살이라니요.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으려 하다니.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야 합니다. 달수의 반박은 거셌고 사또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만석을 노려보았다. 피고는 듣거라. 살인과 모략은 중죄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내 놈은 무고죄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증거가 있느냐? 이때 여진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서찰과 장부를 사또 앞에 바쳤다. 사또나리. 여기 죽은 형님, 고구 명주씨가 남긴 피 맺힌 유서와 달수가 작성한 이중장부가 있사옵니다. 부디 이 서찰을 읽어주시고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또는 이방을 시켜 물건을 거두어 올리게 했다. 달수는 장부라는 말에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히 소리쳤다. 사또 저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계집년이 필시 어디서 위조한 문서를 들고 와. 그러나 사또는 손을 들어 달수의 말을 막고 엄숙한 표정으로 첫 번째 서찰을 펼쳐들었다. 동헌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와 사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사또는 잠시 후 서찰을 내려놓더니 침통한 표정으로 여진에게 물었다. 이 글을 쓴 이가 정말 죽은 너의 전실 부인이 맞느냐? 여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낭독관을 불러 서찰을 큰 소리로 읽게 명했다. 낭독관의 목소리가 동헌마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방님, 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저를 죽인 자가 바로 서방님이 믿고 의지하는 형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낭독관이 읽어내려가는 명주의 유언은 구구절절 사무친 원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묘사한 독중독의 증상들, 달수가 건넨 탕약의 냄새와 맛, 그리고 죽어가면서 느꼈던 공포가 생생하게 묘사되자 듣고 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사내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달수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죽은 자가 무덤을 뚫고 나와 토해내는 피의 절규였다. 달수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계집이 쓴 소설입니다. 그러나 만석이 벌떡 일어나
달수를 가리키며 외쳤다. 네. 이놈 명주가 쓰던 매화 문양 인장과 필체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내 놈이 나에게 먹인 그 귀한 약이라는 것도 명주가 묘사한 독약과 똑같은 냄새가 났다. 어제 내 집에서 탕약을 엎질렀을 때 그 역한 냄새를 맡고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이다. 만석의 호통에 달수는 뒷걸음질 쳤다. 사또는 매서운 눈초리로 장부를 펼쳤다. 이방, 관아의 세금 기록과 이 장부를 대조해보라. 이방이 재빠르게 주판을 튀기며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또, 이 장부에 적힌 비자금 내역과 관아에 신고된 소출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복한 금액이 수천량에 달하며 뇌물로 바친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사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달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사또를 향해 기어갔다.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으흐흑. 그러나 사또의 표정은 차가웠다. 네, 이놈 탐욕에 눈이 멀어 형수를 독살하고 사촌 동생을 폐인으로 만들었으며 가문을 도륙낸 것도 모자라 관아를 능멸하려 들다니 내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는 형신싱선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달수를 포박했다. 여봐라, 이 흉악무도한 죄인을 당장 형틀에 묻고 그 죄를 낱낱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달수의 비명소리가 동헌마당을 가득 메웠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곤장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꾼들은 잘한다. 천벌을 받을 놈이라며 환호와 욕설을 퍼부었다. 만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원수가 처단되는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여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인.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 죽었을 것이요. 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여진 역시 만석의 손을 맞잡으며 흐느꼈다. 아닙니다. 서방님, 형님께서, 명주 형님께서 굽어 살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고 그들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죽은 명주가 보내는 따스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사또는 달수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두 김진사 댁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달수가 착복한 소장료는 모두 소장농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사또의 공명정대함을 칭송했고 만석과 여진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달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옥사로 끌려갔고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재판이 끝나고 관아문을 나서는 만석과 여진의 등 뒤로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결에는 더 이상 비릿한 피냄새나 썩은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어디선가 은은한 매화 향기가 실려오는 듯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명주에게 말을 걸었다. 명주야. 이제 편히 쉬거라. 네, 억울함은 풀렸으니 이제는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여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이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소. 그리고 되찾은 이 재산은 나를 위해 쓰지 않겠소. 나처럼 어리석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네를 위해 쓰겠소. 여진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낡은 초가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허름한 집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담장 밑에 핀 늦각이 들꽃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배웅하듯 살랑거렸다. 달수의 처참한 몰락과 함께 김진사 댁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걷히고 고을에는 어느덧 매서운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관아에서 환수받은 재산과 집문서를 들고 돌아온 날, 만석은 가장 먼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이 쳐져 있던 흉가 같던 집안 곳곳에 여진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자 죽어가던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여진은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호지를 새로 발랐으며 마당 구석구석에 핀 이끼를 걷어내고 텃밭을 일구었다. 만석 또한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직접 부시를 들었다. 한때는 손에 흙 한 줌 묻히는 것을 천하게 여겼던 양반이었으나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허울 좋은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쌓고 비가 새던 지붕을 엮으며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깨달아갔다. 재산을 되찾은 만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달수가 악랄하게 올려받았던 소작료를 대폭 낮추고 억울하게 땅을 뺏긴 소작농들에게 경작권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내 이 재산은 하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지 내 배를 불리라고 준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소. 달수 형님, 아니, 그 죄인의 말로를 보지 않았소.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잔일 뿐이요. 만석은 사랑방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하며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술 냄새 대신 흙내음과 땀 냄새를 풍기며 진심으로 다가오는 만석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거지, 만석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그를 김진사날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석은 그 호칭에 우쭐대는 대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늦은 밤, 여진은 안방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훼손되었던 명주의 반다지를 수선하고 있었다. 달수의 발길질에 떨어져 나갔던 귀퉁이 조각을 악교로 정성스레 붙이고 벗겨진 매치를 다시 입히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만석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진의 곁에 앉았다. 부인,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오. 내 어리석음과 전처의 비극이 서려 있는 물건인데 차라리 태워버리거나 치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소. 만석의 물음에 여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이 반다지는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형님께서 이 안에 서찰을 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저승에서 만나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형님의 희생과 서방님의 다짐을 기억해야지요. 만석은 여진의 깊은 속내에 감복하여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투박해진 여진의 손은 그 어떤 비단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여진아, 나는 평생 명주에게 빚을 졌고 너에게는 생명을 빚졌다. 내 남은 생은 너를 위해 그리고 명주가 지키고 싶어 했던 이 가문을 바르게 세우는 데 바치겠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빛을 받아 벽면에 하나로 어우러졌다. 반다지에 수선된 자국은 흉터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합쳐진 그들의 단단한 결속을 상징하는 문양처럼 보였다. 그날 밤, 만석과 여진은 반다지 안에 명주의 서찰을 다시 고이 넣어두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는 수호부적이 되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이튿날, 화창한 봄볕 아래 만석과 여진은 술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레 마련한 제사 음식을 챙겨 명주의 무덤을 찾았다.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은 명주의 묘소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묘비 옆에는 그녀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고고하게 서 있었다. 만석은 묘비 앞에 잡초를 뽑고 여진은 상석에 재물을 차렸다. 만석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무덤 앞에 뿌렸다. 명주야, 못난 지아비가 이제야 왔다. 네가 그토록 고통받을 때 나는 술에 취해 네 비명소리조차 듣지 못했구나.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덮으니 죽어서도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만석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마치 명주의 목마름을 달래주는 담비가 되는 듯했다. 여진 또한 그 옆에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형님,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편히 쉬십시오. 서방님은 제가 목숨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형님이 남겨주신 이 집안,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제가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재를 올리는 동안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후두둑하며 하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만석과 여진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만석은 코끝을 스치는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달수의 탕약에서 나던 역한 냄새가 아닌 생전에 명주가 즐겨 쓰던 분. 냄새와 똑같은 맑고 고귀한 향기였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다. 명주야, 네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냐? 바람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불어와 만석의 젖은 볼을 닦아주듯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산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김진사 댁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집안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만석은 약속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학문에 정진했다. 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다시 벼슬길에 오를 기회가 찾아왔으나 만석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향촌에 남아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택했다. 그리고 여진은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며 만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만석이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안방에서 응애하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진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것이었다. 만석은 버선발로 뛰어들어가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았다. 부인,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축복이자 하늘이 다시 주신 기회요. 땀에 젖은 여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시겠습니까? 만석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늙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이름을 현겐이라 짓고 싶소. 어질고 현명하게 자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말이요.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잊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도 담겨 있소.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연,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방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다. 그날 저녁 만석은 아이를 재우고 나와 마당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고 반다지가 놓인 안방 창문에는 여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만석은 달을 올려다보며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울 때도 있고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으나 결국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로구나. 그는 명주의 서찰이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렸듯 여진의 헌신이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되새겼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임을 알았다. 대문 밖에서 늦은 귀가를 서두르는 이웃들의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대문을 단속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다. 낡았지만 윤희, 나는 반다지. 곤히 잠든 아이. 그리고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아내 여진. 만석은 여진의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다. 오직 은은한 매화 향기와 함께 평온하고 깊은 단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고 혹한을 견딘 매화가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내듯 시련을 넘어선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봄을 맞이한 것이었다.